김보험 남정미의 책책책 책임져. 김보험 남정미의 책책책 책임져. 이 시간은 개그맨이자 서평가이신 남정미 씨 그리고 소설가 김보험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많이 덥죠? 저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더울 땐 아니 이렇게 커피 하나 냉커피 하나 먹으면서 예. 책 읽으면 좋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책이에요? 네, 오늘은 1960년 11월 새벽에 발표된 최인훈 작가의 대표작 광장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평론가 고 김현 선생은 네. 1960년이 정치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해였지만 소설사적으로 보면 이 책의 해였다라고 역설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책 광장입니다. 네. 김보험 작가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인훈 선생의 이 광장은 읽어보진 않았어도 다들 들어봄직은 그런 소설 아니겠습니까? 예. 1990년대 초반에 예. 작가 최인훈이 한국 소설가 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최초에는 최인훈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다른 분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상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술적 안목과 투철한 역사적 감각, 네. 깊은 지성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광장 정도는 우리가 읽진 않아도 알고는 있어야지 하는 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최인훈 선생의 광장 못 읽으셨던 분들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또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반추해보는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찌감치 월북했다. 어머니는 종종 가슴 에이는 듯 그리웠지만 아버지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난 이렇게 고아 아닌 고아로 서울의 아버지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철학과 3학년 공부도 하고 윤혜와는 그렇고 그런 진한 사이까지 가며 연애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군의 대남방송에 아버지가 출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가 형사가 찾아왔다. 나는 취조실로 끌려갔다. 네가 철학과에 댕긴다고 했나? 그럼 마르크스 철학도 잘 알겠구만. 네? 이 자식이 귓구멍에 말뚝을 박은 마르크스 잘 알겠구나 그 말이야. 에이 이 자식아 에이. 네 애비가 열렬한 빨갱이니까 너도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빨갱이 새끼 이리 와. 에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빨갱이 아버지 때문에 난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됐다.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관심도 없던 내가 말이다. 난 내 길을 잃었다. 남한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38선을 넘어 월북했다. 네가 내 아들 명준이니? 북한에서 재혼에 잘 살고 있는 아버지란 사람을 만났다. 나를 빨갱이로 만든 그 빨갱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아닌 아버지는 나를 노동신문 편집국 기자로 일하게 주선해줬다. 지금부터 자아 비판회를 하겠어. 이명준 동지. 예. 동무의 기사엔 문제가 있어. 기사는 리얼리즘입니다. 전 그냥 본대로 썼을 뿐입니다. 아하, 그게 바로 반동 사상이라는 겁니다. 반동. 남한에서 빨갱이였던 나는 북한에선 반동 분자가 됐다. 그나마 나에게 위안은 은혜뿐이었다. 발레리나 은혜. 은혜를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어느 날 은혜는 명준 씨, 응? 저기 뭔데? 얘기해봐. 뭐라고? 정말이야? 네, 전 딸을 낳을 거예요. 어쩌면 이데올로기의 파편 속에 나는 그렇게 은혜와 딸일지 모르는 뱃속의 아기와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나의 삶에 행복이라는 좌표를 찍어주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북한군 군관으로 참전했고
은혜는 명준 씨, 아가, 우리 아가 불쌍한 내 아기. 그렇게 전쟁 중에 은혜와 뱃속의 아기는 사라졌고 나는 부상당한 포로가 됐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정전협정. 이제 모두 포로들을 풀어줘라. You're free. 이명춘, where will you go? 어디로 갈 거야? 북한 갈 거야? 남한 갈 거야? North or South? 어디로 갈 거야? 중립국으로 가겠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곳으로요. 나는 그렇게 제3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 아이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생판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그 말이지? 아 참, 부모님 없어? 네, 선장님. 애인도 없어? 내가 괜한 걸 물어봤구만.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본데. 저기 있는 기러기 좀 보게. 이상하게 저 두 마리가 계속 따라온단 말이야. 아유, 저리 가 이 녀석들아. 새우 과자 없어?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고들 하지. 뱃사람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말이야.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요? 여자의 마음이요? 그렇다. 나는 그 순간 은혜와 세상의 빛도 모르고 은혜와 함께 떠난 내 딸, 그 아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모처럼 넓고 푸른 광장을 보았다. 내가 그토록 염원하던 푸른 빛의 광장. 그 검푸른 바다의 광장과 명준의 머리 위를 그렇게 기러기 두 마리가 맴돌고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다 남과 북으로 이렇게 포로들이 이제 나뉘어진 게 아니고 난 남과 북 어디도 싫어요. 제3국으로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쓴 건데 말이죠. 네. 자, 이 갈매기를 지켜보던 주인공 이명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일단 뭐 제3국을 향해 가는 배의 갑판 위에 올라탑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인도 선박 타고르호에 올라타고요. 평소에 익힌 영어 덕으로 통역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방금 선장과 좀 스스럼 없이 친해진 사이들이 느껴지죠. 네. 삼국을 향해 가는 배의 갑판 위에서 심한 고독을 느낍니다. 그는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날 밤 명준이 탄 배에 한 명의 실종자가 생겼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 실종자는 미스터 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주인공 이명준은 그러니까 분단의 시대에 또 양극으로 치달았던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야말로 고뇌하는 지식인 이렇게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만주 항일 운동가의 후손으로 이제 이명준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의 귀한 서사인데 아버지는 또 항일 코뮤니스트였어요. 그렇죠. 이형도의 아들이 이제 이명준이고 네. 또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처음에는 철학과 학생이에요. 작가가 이 사람을 왜 철학과 학생으로 뒀을까? 그러니까 계속 고뇌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는 신경이나 뭐 하얼빈, 연길 그런 중국 도시들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가 이제 만주에서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울에 온 이유는 이명준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가가 설정해 놓은 문학적 장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해방이 되자마자 부랴부랴 서울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그때 서울에 있다가 월북했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으로 먼저 와 있어야 됐던 거죠. 네. 그 이 캐릭터는 편력이 되게 심해요. 이명준은 처음에는 책을 막 뭐 집중적으로 독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좀 여성 에로스나 뭐 네. 섹슈얼리티가 좀 나오거든요 소설에. 네. 그렇게 좀 하다가 그다음에 남한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립국 종국에는 바다 이제 뭐 푸른 광장으로 얘기하는 거기까지 이제 시선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잘 보면
우리 좀 많이 닮은 게 있어요. 그 이방인이라는 까미의 소설에 네. 메르소를 좀 닮았어요. 이 어떤 실존주의의 이제 실제와 실존 그다음에 나의 어떤 존재 자체를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네요. 실존은 사실은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나.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준도 사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갔다가 만주에 갔다가 뭐 남한에 왔다가 어디에도 섞이지 못한 그 푸른 광장 안에 결국은 자기를 귀속시키는 실존의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정민 씨는 네. 광장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저의 세대에 봤을 때는 광장은 되게 평안하고 뭔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나누고 나의 의견을 평화롭게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걸 제가 체득하고 몸으로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최인훈 작가께서는 그 광장을 굉장히 다르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최인훈 작가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 아는데 네. 여기서 광장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 네. 최인훈 선생님이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어쩐지 책 내용이 가끔 좀 어려워. 중퇴하셨지만 뭐 어찌됐건 당시에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광장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한국에서 한번 정치를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어떤 교수가 얘기하니까 정치에 이 얘기를 하면서 광장을 끄집어냅니다. 여기 광장이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 시장에서 밀수입과 암거래의 갱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스들. 인간은 그 자신의 밀실에서만은 살 수 없어요. 그는 광장과 이어져 있죠. 하면서 그 광장이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이 남한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쓰레기 같은가를 네. 막 설파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 대사도 이런 대사가 있죠. 정치는 인간의 광장 가운데서 제일 거친 곳이 아닙니까? 도시로 치면 서양의 정치 사회는 핫소 시설이 잘 돼서 잘 풀리는데 한국 정치는 광장에서 또 오줌 쓰레기만 쓰레기 그렇지, 더미로 그렇지. 쌓여 있다고 그런 막 얘기를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이제 광장이 지금 죽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담기기 위해서 수많은 개작을 거쳤습니다. 4번이나 5번? 다섯 다섯 번에 걸쳤는데요. 최종은 원래는 600장 정도의 중편 분량. 이 600장의 중편이란 것도 참 너무 신기한데. 600장이 네. 중편입니다. 예. 600장 정도의 중편 분량이었는데요. 이후 단행본이 출간이 되고 수차례의 개작 과정에서 800장 규모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최초 발표 이후 참 6차에 걸쳐서 개작이 되었는데요. 이 개작을 거치는 과정이 곧 하나의 대한민국 현대사적 문학사적 의미망을 구축할 정도로 유례없는 개작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1976년에는 한자가 많았는데 한글 세대를 위해서 한글로 수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세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코뮤니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역 수정이 스탈리니즘으로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후 수많은 분단 소설이 이 책 이후로 지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봤으면 이제 분단을 끼고 있는 소설들의 어떤 그 룰을 마련해 줬다고 해야 할까요? 그 네. 이후로 많은 작품을 나오게 한 그런 최윤은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의 광장은 괜찮냐? 이게 맞아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개인적 욕망이 터부로 돼 있는 고장. 북조선 사회에 무겁게 덮인 공기는 바로 이 터부의 구름이 시키는 노릇이었다. 인민이 주인이라고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제일 아는데 몸을 아끼느냐고 채찍질하면 팔자가 기박히다 못해 주인까지 돼버린 소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놓는다. 뭐 이런 잘 읽으셨네요. 이런 그 이제 북한과 남한의 그 광장은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이제 박힌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광장이 그러니까 사실 광장이라는 게 공공성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공성의 공간이 혼탁해진 걸 다 목격을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푸른 광장으로 자기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네. 그 5번, 6번에 이제 개작을 한 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선생님께서 개작한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몇 개 있는데 네.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저도 이제 소설 쓰다 보면 저도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이 죽어야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죽이지 말래요? 네, 그렇군요. 당연하죠. 뭐 사람을 현실에서 죽이지 마는 건 당연하지만 예. 우리가 작가이니까 작품 안에서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보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또 개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네. 그게 여기에 맞을까 저기에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실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작품 자체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재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얘기할 때 과거라는 건 존재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을 얘기하면 지금을 말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언제나 있었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러다 김범 선생님, 그 최인은 선생님하고 말씀 되게 잘 통할 것 같아. 네. 아, 이런 얘기들은 함부로 이거 저기 범인들은 할 수 없는. 혹시 뵌 적 있으세요? 몇 번 뵀죠. 그래요? 예, 예대 때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직접 배운 적이 없었고 선생님 이제 팔순 때 뵀었고 뭐 작고 하셨죠. 예,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팔순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근데 그렇구나. 선생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네가 이제 제가 이제 학번으로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아 네가 그랬니? 너는 뭘 발표했니? 뭐 이런 걸 물으셨어요. 어허. 근데 아 네 저는 뭘 발표했고요. 어디에 실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꼭 찾아볼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게 제 손은 사실 좀 투박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억센데 네. 선생님은 평생 작가 선생님만 하셨어요. 어떤 뭐 고위 공직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나가시지 그렇죠. 않고 작가로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필만 펜만 잡으셨던 그 고운 연두부 같은 손에 제 이 노동자 같은 손이 성서 목소리가 남자인데 아 이렇게 됐다 이 너무 말씀이에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기억나는 게 선생님께서 그 오규환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나와서 이제 그 자기 친구 시인이 돌아가신 걸 이제 애도하는 그 애사를 하셨는데 네. 저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우정밖에 없어서 너무 쓸쓸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그런 기운을 받아서 우리 김범 작가가 네, 언젠가 네. 이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한번 우리가 추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인훈 선생님이 네네. 노벨 문학상이 너무 연연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김홍성 아나운서 죽비 맞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네. 네. 하여튼 여기 그 제가 여기 KBS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광장 요 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딱 펼쳤는데 예. 일본어인 거야.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우리나라 소설 찾기도 이게 그 우리 도서관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예. 왜냐면 이 작품들로 보면서 그 아까 노벨 문학상에 너무 이렇게 네.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한국의 한국어를 이렇게 너무 예쁘고 좋은 말들을 그 타국의 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게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라. 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우린 노르스름하다 그러는데 그 옐로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어로 그렇죠. 예. 번역이 되는 말들이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워낙 맞아요. 우리의 그 언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거 저기 그 수능에 네네. 이제 여기 국어시험 단골 문학 작품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18종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돼 있는 작품이 광장입니다. 세상에.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14군데의 그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네. 대부분은 1976년 판본을 수록한 채로 이제 이제 출판이 됐는데 네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아쉬운 게 그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게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적어요. 발췌된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짧군요. 학생들한테는 이게 조금 읽기 힘들더라도 네. 전문을 좀 다 읽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명준이 왜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예, 그 당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기 안에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뭐 종기, 중립국, 두 마리의 새, 푸른 광장, 부채의 테두리, 광장 같은 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밀실과 다수가 모여있는 광장을 넘나들며 호흡하고 부대끼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60년 뒤인 오늘 2020년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의 광장과 밀실이 적절히 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예. 3629번 쓰시는 분.
붉은 광장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요. 그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이게 그 광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무대는 어디일까? 이게 곧 그게 맞습니다. 광장이고. 네, 참여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내 정신의 구현의 장소는 맞습니다. 어디일까? 또 내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터전은 어디일까? 네. 요거를 각자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훌륭하십니다. 들었어요. 네. 나중에 그 최인훈 선생이 인터뷰를 했을 때요. 바다로 뛰어내린 이명준의 선택을 주고 왜 자살이냐, 뭐 도피냐 이렇게 한 지적이 있지만 현실에서의 도피와 작품 속 도피는 다 다른 것이다. 이명준은 죽은 다음에도 최일선에서 바다 밑 보초를 서고 있는 셈이다. 백골이 되어서도 죽은 후에도 조국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안 죽고 헤엄쳐가지고 안 죽었어요. 어디 딴 데 갔을 것 같은데. 조우련 씨와 같이. 김범 작가님. 네, 그 선생님이 또 이제 그 작가의 소감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인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마카오 쪽에서 지금 어디 저 잭팟을 날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은 6.25 70년 그리고 곧 이제 7월 27일 되면 또 휴전을 하게 된 그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최인훈 선생의 광장. 자 오늘은 김범 작가님과 그리고 남정미 씨와 네, 다음 함께했습니다. 주에는 예. 그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읽겠습니다. 요 검은 고양이 네, 재밌어요? 야옹. 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 듣고 다시 오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인 겉이라는 명사는 물체의 바깥 부분이란 뜻도 있고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현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또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고유어 표현에 겉보란이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이것은 겉을 보면 속은 안 봐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겉보란이라지만 사람은 사귀어봐야 진심을 알 수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겉보란은 겉으로 보이는 안이라는 말이 줄어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겉과 관련된 속담을 보면 상반되는 뜻을 가진 표현들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먼저 겉보란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만 봐도 속까지 가히 짐작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겉보기가 속보기가 있습니다. 또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 같은 속담도 있는데요. 이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면 내용도 그만큼 좋다는 뜻으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함을 뜻하죠. 이와는 반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또는 겉과 속이 다르다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행동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